안녕하십니까. 생물 변시 1차 대비 기출문제 해설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특강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5년은 아니고 한 50문제 이상 5회에 걸쳐서 풀게 될 거고요. 그 기출 해설 특강 취지는 생물이 그 이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변시 1차를 공부하시면 생물에 한 달 정도 시간 투입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의 생물을 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서 좋은 점수를 얻겠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학의 경우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능한데 생물은 좀 어렵고요. 생물 이론의 양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학문 자체 이론의 양이 많다기보다는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지학은 영역이 좀 좁습니다. 수준도 적정하고. 근데 생물은 그렇지 않고요. 기출 문제 수준까지 고려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학보다 훨씬 더 영역이 넓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생물은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잘 안 나오는 부분, 다른 시험엔 잘 나와도 우리 시험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은 희생을 하셔야 되고요.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기출문제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고 기출문제에서 중요시 되는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에서도 항상 기출문제를 같이 풀고 강조를 합니다. 기출문제는 최소한 3번은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5번 정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고 바로 푸시면은 금방 쉽게 풀립니다. 근데 푸시고 한 2주 있다가 푸시면 잘 안 풀려요. 그 기출문제 풀 때 논리들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2주 후에 풀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텀을 두고서 한 5번 정도 풀어보시는 게 좋고 최소한 3번은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도 풀이하셔야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생물학의 영역에 대해서 매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이 어떤 깊이로 어떤 지문으로 나오는지를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지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도 밀도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스캐닝 하실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중요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강의에서는 기출문제 풀이도 당연히 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해설을 자세하게 작성을 했거든요. 풀이를 통해서 핵심 이론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죠. 그 부분들을 좀 더 밀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 생물을 접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처음 생물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든 인강으로 수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 50문제 이상 그 해설을 하고 10월 말에 다시 한 80문제 정도, 그러니까 13년치 기출을 푸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을 10월 말에 다시 또 자료를 작성을 해서 특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50몇 문제, 다음번에 한 70몇 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3년치 정도 기출 풀이를 할 텐데 그 정도 공부하시면 생물 대비로 기출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기출을 다 풀 수 있다고 해서 생물을 뭐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그 영역들의 한 7, 80%는 커버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기본서에 기출엔 나오지 않지만 워낙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영역으로 약간 확장을 하셔서 생물을 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그 다음에 10월 말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좀 변시계에서
그 생물 기출에 대한 좀 자세한 해설 자료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해설을 자세하게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풀어보시고 나중에 혼자서 기출을 또 풀어보실 때 도움이 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있는 그 해설 자료는 용도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2월에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해설 자료들을 업로드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제 생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구나 아니면 왜 맞았구나 체킹하기 위한 정도의 해설이고, 저는 그런 해설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과 관련된 핵심 이론들을 정리하기 위한 해설 자료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말에 그 나머지 이제 기출 해설 특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1월이나 12월에 이제 다른 강의에 대한 소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강을 무료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생물은 시사성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시사성 테마들을 정리를 해서 무료 특강을 그때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으셨으면 좋겠고, 자, 자료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드렸죠. 하나는 기본 자료고, 이제 하나는 21년 자료인데,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기본 자료는 저희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드린 자료와 거의 같은 거라서, 같은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풀 문제들입니다. 202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제 2021년, 20년, 19년은 전체 다 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들은 같이 풀어서 공부를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윗부분들은 그 공통적인 공통 영역의 문제들인데, 이 세 개 19년부터 21년 사이 이 자료에서 같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한 55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이 문제들을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3년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기출문제 테이블을 작성을 해놨고요.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예. 제목을 붙여놨으니까 제목을 보시면 어떤 문제였다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기출문제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보시면 어떤 영역이 자주 나오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트렌드도 아실 수 있고, 트렌드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뒤쪽에다가 여기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카테고리는 영역별 카테고리가 아니라 출제 경향별 카테고리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고, 여기 카테고리 3 부분은 이제 세포과 광합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과 광합성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서로 관련이 돼 있고 반대 방향으로 대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 못하면 공부를 해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문을 못 맞추게 돼서 체계적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5문제 정도 나오죠. 여기 13년간 13%니까 1.3문제 정도네요. 그래서 세포흡이나 광합성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고, 어떨 땐 두 문제가 나오죠.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뭐 인체 생리학 부분이 있는데, 인체 생리학 부분은 난이도가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옵니다. 굉장히 유치하게 쉬운 것부터 일반적인 것부터 아예 그 대학 일반 생물학을 공부해도 못 푸는 문제까지, 여기서는 무조건 득점하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쉬운 문제들을 방어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여기 세포 광합성이나 뭐 세포 분열 아니면 유전자, DNA 복제, 발현 이런 부분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득점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세포과 광합성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실 텐데, 많이 나오긴 했는데 경향성이
여기 세포 호흡이 5년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광합성은 5년간 계속 나왔습니다. 광합성이 더 중요하니까 광합성만 하면 된다는 아니고, 세포 호흡이 안 나왔으니까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 트렌드를 보실 수 있죠. 테이블 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네, 이게 아까 출제 경향별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정답하고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수록이 되어 있죠. 이건 기본 자료고, 두 번째 자료는 아까 보여드린 21년, 20년, 19년 3개 자료로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로 21년 자료부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강의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의 10문제, 그리고 그 이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21년 21번, 그러니까 생물은 물화 생지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21번부터 30번까지 10문제죠. 21번 첫 번째 문제가 광합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빡신 테마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핵심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화학적인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생물 공부하실 때 생물이니까 화학적인 부분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기화학의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안 하고 생물을 공부하시게 되면 생물의 어떤 영역들은 화학을 이해 못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부분을 넣었는데 내용이 많지 않고 좀 쉬운 부분이고, 어차피 화학을 공부하실 때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생물의 어떤 부분들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좀 집어넣었고, 그 다음 이제 21번 광합성 문제를 푸는데, 광합성 문제가 8개, 9개 정도 13년간 나왔기 때문에 광합성 문제를 오늘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의 기본 이론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합성 공부하시고 내일 모레 정도 이제 세포호흡을 공부하실 텐데,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말씀드렸듯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공자한테도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워낙 체계가 강하기 때문에 전체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체계를 잘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전공 시험처럼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체 뼈대를 세우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광합성은 식물에서 일어나죠. 명반응과 안반응이 있죠. 근데 명반응은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고, 안반응은 빛이 없어도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처음에 라이트 리액션, 그 다음에 다크 리액션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몇십 년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름이 안반응이다 보니까 밤에만 일어나는 걸로 착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빛이 없어도 일어난다는 개념을 네이밍을 한 건데, 빛이 없어야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신나게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안반응은 낮에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생물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워낙 잘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밍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름을 고쳐야 된다. 원래 개념대로 명반응은 빛이 있어야 일어나기 때문에 광의존 반응, 라이트 디펜던트고, 안반응은 광독립 반응, 라이트 인디펜던트, 빛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용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비의존적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워낙 오래 사용됐기 때문에 이 용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용어를 다 아셔야 됩니다. 안반응은 켈빈 회로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안반응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게 켈빈 회로고, 정확히는 좀 켈빈 회로가 안반응에 포함되는데,
많은 교재들에서 거의 동일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의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대부분의 전 세계 대학에서 생물학과에서 공부하는 책이 캠벨이라는 저자의 캠벨 바이오로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교재마다 다른 내용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고세균의 RNA 폴리머레이즈, RNA 중합 효소가 몇 가지인가 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재는 한 가지다, 어떤 교재는 여러 개다 라고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캠벨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의 바이블이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냥 허접한 텍스트북을 가지고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출제자가 이 책, 다른 책에는 다르게 나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캠벨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캠벨의 책은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 중요하고요. 캠벨에서도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캠벨 책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광합성을 공부하시는데,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단계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광합성은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세포호흡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5단계로 구분합니다. 단계를 구분하시고 네이밍을 1번, 2번, 3번. 광합성의 1번 단계는 뭐지, 2번 단계는 뭐지, 3번 단계는 뭐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체계를 머릿속에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몇 개로 나뉘어지는지 하고 넘버링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광합성은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구성이 되는데, 명반응은 전자전달과 ATP 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1단계, 2단계라고 앞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암반응 켈빈 헤러죠. 자,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납니다. 이유는 명반응에 관련된 전자전달계의 복합체들이 전부 주로 막단백질이죠. 그래서 막이 필요합니다. 막에 박혀 있고 서로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전자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ATP 합성 효소도 막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명반응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자전달계죠. 그 다음에 저게 ATP 합성 효소입니다. 전부 다 막에 박혀 있어요. 이유는 이렇게 수용액에 떠다니면 전자를 전달할 때 이 컴플렉스들이, 복합체들이 만나야지 전자를 전달할 수 있죠. 얘는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에 박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막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명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반응은 1단계가 전자전달, 2단계가 ATP 합성인데, 두 가지가 다시 또 있죠. 이거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인데 모드의 전환입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하다가 이제 순환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럼 시프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하다가 다시 비순환이 필요해, 그럼 바꾸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바꾸는 거고, 이유는 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방금 보여드린 이 내용이죠. 순환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전자전달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처음에 물을 광분해서 그 전자를 사용합니다. 전자를 쭉 복합체들 사이에 전달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물로 O2,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 기체고 산소 분자죠.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죠. 식물한테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구에는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고, 이렇게 전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자가 여기 사이토크롬 복합체에다가 에너지를 줍니다. 그럼 얘가 양성자 펌프로 작용해서 양성자를 펌핑을 하고, 나중에 ATP 합성 효소에서 ATP를 합성을 하죠. 중간에 ATP가 합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가 NADP 플러스와 결합하면 수소이온하고 같이 결합해서 NADPH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세 가지가 생성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부산물 산소, 그래서 ATP, 그다음 NADPH 세 가지가 다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순환적 광인산화는 이따가 다시 보실 텐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관계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죠. 네. 이쪽하고 저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돌리는 거고, 여기서 전자가 출발해서 페레독신을 거쳐서 사이토크롬 복합체 다시 돌아옵니다.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전자의 에너지를 받아서 아까처럼 양성자를 이동시키고 얘가 ATP 합성 효소를 거치면서 ATP가 생성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 물분해에 의한 산소 생성이 안 되죠. 전자가 저 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NADPH 생성이 안 됩니다. 순환적 광인산화고요. 처음부터 좀 빡세죠? 견디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O2, ATP, NADPH가 다 생성이 됩니다.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시작과 끝부분이 없기 때문에 ATP만 합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암반응 켈빈 회로는 목적이 6개의 이산화탄소를 결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CO2는 에너지가 별로 없는 물질이죠. 단순한 물질이죠. 포도당을 만들 때 포도당은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명반응부터. 그리고 광합성의 본체는 암반응이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이 포도당에 집어넣을 에너지를 만드는 게 명반응이죠. 그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ATP와 NADPH죠. ATP로부터 에너지를 집어넣고 NADPH는 여기 수소 이온이 쉽게 떨어져서 상대 물질에 수소를 잘 붙여줍니다. 그럼 상대 물질이 환원이 되는 거죠. 산소가 붙으면 내 몸에 산소가 공유결합으로 붙으면 산화가 되는 거고, 내가 산화가 됐죠. 수소가 붙으면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물질을 잘 환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NADPH에서 환원력을 얻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합니다. 네, 포도당은 탄소가 6개죠. 네, C6 물질이고 6탄당입니다. 그래서 CO2가 6개 필요한데 6개의 CO2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18개의 ATP와 NADPH 12개가 필요합니다. ATP와 NADPH의 숫자가 다르죠.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을 해서 12개가 생성이 되면 ATP 6개가 모자랍니다. 18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돌리지 않고 심플하게 순환적 광인산화만 돌려서 추가적으로 ATP만 6개를 더 얻어냅니다. 그러면 18개, 12개를 확보를 해서 포도당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는 생성되는 ATP와 NADPH 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모드를 전환하면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반응이 3단계인데 암반응은 이따가 켈빈 회를 보시겠지만 6개의 이산화탄소를 또 포도당을 합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관련이 됩니다. 근데 이 효소들은 스트로마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에 잠깐 용어를 보시면 아까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캠벨을 보면 용어가 바뀌었어요. 비순환적 전자흐름, 순환적 전자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컴플렉스들을 통해서 전자가 계속 이동하죠. 그래서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 그 다음에 리니어 일렉트론 플로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새 용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광합성의 전체 그림이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엽록체죠. 주로 식물세포의 내부에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엽록체는 원래 세균이죠. 네. 그 세포 내 공생설을 배우셨을 텐데 엽록체는 원래 남세균이었습니다. 남세균이 원시적인 진핵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공생하게 된 거죠. 옛날에 원시 진핵세포가 남세균을 먹었는데 라이소좀 같은 걸로 분해를 시켜서 영양분을
보통 빼먹는데 뭐 라이소솜이 고장 났거나 했겠죠. 분해를 못 시키고 진핵세포 안에 그냥 존재했습니다. 근데 진핵세포는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영양물질을 찾아내거나 다른 세포를 잡아먹거나. 근데 이 남세균은 혼자서 쪼물딱쪼물딱 하더니 녹말을 잔뜩 만들어서 혼자 먹는 거죠. 그래서 진핵세포가 이 남세균의 뛰어난 점을 알고 같이 공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세균은 녹말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이 남세균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을 해주고, 그런 공생관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원래 세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보시면 세포막밖에 없어요. 세포막이 있고 안에 그냥 대부분 세포질입니다. 여기 틸라코이드들을 크게 그려놨지만 틸라코이드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세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은 이 세포질 부분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DNA도 세포질에 존재하고,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을 위한 라이보솜도 세포질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효소들도 다 세포질에 존재합니다. 아까 암반응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효소들이 다 여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로마는 엽록체의 어떤 부분이지만 실제 세균이었던 시절에 세포질에 해당하죠. 거기에 대부분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암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데, 이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막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자신의 세포막을 사용하지 않고 광합성을 하는 특수한 세포 소기관인 틸라코이드, 그라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름을 보시면 엽록체는 일단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외막과 내막이 있고 막 사이에 막간 공간이 있습니다. 외막은 엽록체 자신의 물질이 아니죠. 예, 외막은 아까 말씀드린 공생설에 따라서 진핵세포에 남세균이 들어가서 엽록체가 됐는데, 남세균이 들어가면서 진핵세포의 세포막이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외막은 엽록체의 막이 아니고 진핵세포의 세포막이었던 거죠. 그다음 이 내막이 원래 세균이었을 때 자신의 세포막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마, 실제로는 세포질에 해당하죠. 암반응의 장소이고, 그 다음 틸라코이드 내강, 요걸 틸라코이드라고 하죠. 그리고 틸라코이드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게 되면 그라나라고 불립니다. 그라나는 자세히 모르셔도 되는데 동전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모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 안쪽이 내강이고, 틸라코이드 막이 명반응의 장소죠. 명반응은 막이 필요한데 자신의 세포막을 사용하지 않고 틸라코이드라는 세포 소기관을 만들어내서 그 막들을 이용을 해서 명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뭐 생성된 녹말들도 있고 자신의 라이보솜 DNA가 있죠. 그래서 그 명반응이 어디서 일어나고 암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냥 단순 암기할 사항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효소가 스트로마,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암반응이 여기서 일어나고, 명반응은 일부러 명반응을 위한 세포 막들을 막 구조를 만들어냈죠. 세균 중에 이렇게 내부에 막 구조를 갖고 있는 건 거의 없죠. 일부러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명반응과 암반응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명반응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암반응은 빛이 없어야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빛이 없어도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반응에 꼭 필요한 물질들을 보시면 첫 번째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은 식물체에 항상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식물이 벌써 죽었겠죠. 그래서 그건 제한 요소로 보통 작용하지 않고 빛만 제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암반응의 경우는 제한 요소가 ATP와 NADPH가 공급이 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CO2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CO2도 대기 중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반응의 제한 요소는 빛. 그렇기 때문에 낮에만 돌아가죠. 암반응의 제한 요소는 ATP와 NADPH. 그래서 낮에도 ATP와 NADPH가 충분히 있으면 암반응이 돌아가죠. 밤에도 있으면 돌아가죠. 그래서 라이트 인디펜던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명반응부터 보시는데, 자, 명반응은 1단계가 전자 전달이죠. 2단계가 ATP 합성입니다. 근데 모두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비순환적 광인산화 또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있고 순환적 전자 흐름일 때가 있죠. 일단 비순환적이 더 복잡하니까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식물세포 내에 엽록체가 있고 엽록체 내부에 틸라코이드가 있죠. 틸라코이드는 뒤쪽에 이제 어원들을 써놨는데 틸라코라는 부분이 색이란 부분입니다. 색. 주머니. SAC. 마지막에 ID는 like. 비슷한 거라는 거죠. 주머니 비슷한 구조다. 그래서 엽록체 안에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구조가 있는데 이걸 틸라코이드면 그리스어나 아니면 레티너에서 따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고, 여러분들은 외우기 힘들지만 하여튼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틸라코이드를 크게 그린 거죠. 그리고 틸라코이드의 막입니다. 이 막은 이중막일까요? 단일막일까요? 단일막입니다. 세포 소기관 중에서 이중막이냐 단일막이냐 이런 문제가 일반 시험에서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세포에서 이중막인 건 딱 세 가지죠. 핵막, 그 다음에 엽록체막,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막. 핵막은 뭐 워낙 내부에 DNA가 중요하니까 이중으로 돼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엽록체막, 틸라코이드 막이 아니라 엽록체막이죠. 엽록체막은 남세균이 들어가서 엽록체가 됐기 때문에 진핵세포의 세포막을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중막이 된 거죠. 미토콘드리아 막도 이중이죠. 미토콘드리아는 호기성 세균이 원시 진핵세포에 들어가면서 진핵세포의 막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중막이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서 이중막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핵막, 엽록체막, 미토콘드리아막. 나머지는 다 단일막입니다.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죠. 이쪽은 이중막이고 틸라코이드는 당연히 단일막입니다. 이중막일 필요가 없으니까 단일막으로 설계를 해서 만든 거죠. 자, 명반응이 되게 복잡한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이 컴플렉스들 이름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유는 시험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기억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명반응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관계가 들어있고 콤플렉스들이 많았다, 전자가 전달됐다까지 밖에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에 지식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들을 외우시기를 권하고요. 자, 처음에 시작은 물입니다. 물을 광분해해서 분해하면 여기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 이온이 생기겠죠?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기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광분해한 목적은 안에 있는 전자를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광분해니까 빛 에너지를 통해서 분해를 시키는 거고요. 이 전자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광분해를 하는 거죠. 자, 광계라는 것은 빛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특수한 물질이죠. 이유는 이 전자가 에너지가 낮습니다. 물에서 나온 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낮고요. 그 전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전자는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릅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큰 전자도 있고 에너지가 낮은 전자도 있습니다. 얘는 에너지가 낮은 전자죠. 너무 낮기 때문에 빛 에너지의 에너지를 빼서 전자에 공급을 해서 고에너지 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플라스토퀴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안이 져서 관계 1까지 갑니다. 근데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에너지를 좀 주고 지나가는 거죠, 전자가.
관계원에서 다시 빛 에너지로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고에너지 전자를 다시 만듭니다. 페레독신, 그다음에 NADP 플러스 환원 효소를 거쳐서 이 전자가 NADP 플러스에 결합하고 어떤 수소이온이 같이 결합해서 NADPH가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양성자 펌프는 사이토크롬 복합체 하나입니다. 이 전자 전달계 중에서 얘만 에너지를 받으면 프로톤, 양성자를 한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를 이쪽 안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유는 보시면 엽록체 이쪽 세포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스트로마죠. 그 다음에 이 안쪽이 틸라코이드의 내강이고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막을 중심으로 수소이온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좁은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 삼투력이 강하니까 삼탑이 커지도록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에서 스트로마로 빼는 게 아니라 넓은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그 삼투력, 그 에너지가 ATP 합성 효소에 전달되고, 그 ATP 합성 효소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에 인산기를 결합시켜서 ATP를 합성을 하게 되죠. ATP 합성 효소는 여기 시험에도 나왔는데 두 개의 단위체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기본이라서 F0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F1이고, 수소 이온 양성자가 결합하면 여기는 원통형으로 그려놨는데 ATP 합성 효소의 모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좀 연구하기가 힘들죠, 작기 때문에. 근데 현재 캠벨에 나오는 최근 모델은 이 원통형 구조가 피자 자르듯이 쪼개져 있습니다. 6개나 8개로. 어떻게 잘렸는지 아시겠죠? 원통을 위해서 이렇게 자른 거죠. 그 단위체 중에 하나에 수소이온이 결합하면 그 단위체가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회전하죠. 그럼 수소이온은 옆에 단위체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수소이온이 결합하면 수소이온이 여기서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하고 여기에 축이 있어요. 연결하는. 축이 같이 회전하면 그 회전 에너지가 F1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ATP 합성에 사용이 됩니다. 그건 뒤쪽에서 다시 보실 거고. 네. 그래서 명반응의 비순환적 전자흐름,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름들을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냥 두 문자로 외우셔야 됩니다. 두 문자는 처음에 물이죠. 관계 2니까 입니다. 관계는 포토 시스템 2이기 때문에 PS2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그 다음에 플라스토키논의 퀴, 사이토크롬 복합체 4, 시아닌, 그 다음 관계 1, 페레독신, 그 다음에 NADP 플러스 환원 효소. 그래서 물이 퀴사실 페피라고 두 문자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사람은 패션 피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이 귀해서 아주 뛰어난 1등 페피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외우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어원들을 좀 써놨습니다. 보시면 틸라코이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틸라코까지가 색이고 아이디가 라이크라서 주머니 형태의 소기관.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할 때 어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생물은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하면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원을 공부하시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자료에 넣어놨고요.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인데 클로로는 녹색이고 플라스트는 세포 소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세포 안에 있는. 그래서 클로로플라스트가 엽록체고, 그 다음에 관계 2 다음에 플라스토키논이 나오죠. 플라스토가 세포 소기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를 말합니다. 식물 세포 내에 있는 엽록체. 키논은 색소입니다.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나중에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달계 관련된 물질들은 대부분 색소입니다. 그래서 색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많죠.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있고, 사이토크롬의 사이토는 셀입니다. 사이토하고 셀은 같은 말입니다. 세포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크롬은 색깔을 의미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시죠?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물질을 놓고 용매를 전개시켜서 그 성분들이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초기에는 디텍션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색이 많이 분리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죠. 그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색이 분리된다고 해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기 크롬은 색을 의미합니다. 세포에서 색을 나타내는 복합체란 뜻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전부 다 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플라스토시아닌인데, 플라스토는 아까 세포 소기관, 특히 엽록체를 의미했죠. 근데 사이아닌은 푸른색 색소가 사이안입니다. 요즘 푸른색을 사이안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그리고 나중에 시아노박테리아를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남세균이죠. 아주 파랗다는 뜻입니다. 남은 청록색이란 뜻이죠. 여기 사이안은 푸른색을 의미합니다. 전부 색하고 관련이 있고, 뒤쪽에 페레독신이 나오는데, 페레독신은 여기 FER 부분 철입니다. 화학에서 철의 화학기구가 F이죠. 페릭 그럼 철 성분이란 뜻이고, 그다음 레독스 부분이 있는데, 레독스는 환원과 산화를 동시에 말할 때 레독스라고 합니다. 환원하고 산화는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산소를 전달하면 저쪽 물질은 산화가 되는 거고, 나는 산소가 없어지니까 환원이 된다. 산화 환원 반응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에서도 레독스라고 말하면 환원과 산화 반응을 말하죠. 리덕션과 옥시데이션의 합성어죠. 그다음 마지막 IN은 단백질, 프로틴의 IN이죠. 그래서 철이 들어있고 산화 환원을 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페레독신 가운데 철이 들어있는데, 철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가 다 존재하죠. 둘 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를 받고 주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금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기물에 존재하는 탄소나 수소나 산소 이런 것들은 전자를 주고받는데 철만큼 효율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철은 특히 환원형과 산원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를 주고받는 전문가죠. 그래서 철을 갖고 있고, 옆에 물질을 산화 환원시키는 단백질이다라는 뜻입니다. 페레독신은. 그다음 페레독신 다음에 NADP 플러스 리덕테이지 환원 효소가 있는데, 페레독신이 전자를 주면 얘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걔를 NADP 플러스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자를 주는 순간 페레독신은 환원이 되죠. 아니지, 산화가 되죠. 산화는 좀 복잡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페레독신은 산화시키면서 NADP 플러스는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지우고 NADP 플러스 환원 효소라고도 많이 부르고, 약어로 FNR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한데 좀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아까 명반응의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전자 흐름하고 양성자의 흐름, 에너지 흐름을 다 따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자의 흐름은 복습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 이퀴사시 페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물의 광분에 의해서 전자가 나오면 관계 2 플러스 키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시아닌, 관계 1 페레독신, NADP 플러스 환원 효소, 그래서 NADP 플러스에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는 명반응의 전자 전달계에서 최초 전자 공여체는 O2다. 이렇게 나오죠. 네, 물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전자 수여체는 NADP 플러스입니다. 이게 시험에 주로 나오죠. 양성자의 흐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반응의 비순환적 전자 흐름, 비순환적 광인 산화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그 전자 전달계 중에서도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그래서
관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놨고요. 이것들은 기억하셔야 되죠. 일단 관계 2가 먼저 나오고 관계 1이 다음에 나온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죠. 얘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그냥 발견 순서라고 합니다. 이게 먼저 발견됐기 때문이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얘만 돌죠.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하니까 얘가 관계 1, 얘는 안 돌기도 하니까 관계 2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관계는 아까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 있죠. 전자전자계와 ATP 합성에서는 다 막에 박혀 있습니다. 자, 관계 2부터 보시면 가운데 리액션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반응 중심이라고 하죠. 복합체고 단백질들이 여러 개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 구조고, 바깥쪽에 이렇게 이건 평면이고 이렇게 둘러싸면서 집광 복합체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얘들이 빛 에너지를 모아서 이 안쪽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여기 리액션 센터에 2개의 엽록소 A가 존재합니다. 이게 결국 에너지들을 받아서 전자를 방출하는 중요한 엽록소고요. 아까 보신 직광 복합체에는 안테나 색소들이 존재합니다. 안테나 시스템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엽록소 A나 B, 그 다음에 다양한 카르테노이드 색소들이 존재합니다. 엽록체에서 가장 중요한 색소는 엽록소 A입니다. 근데 엽록소 A는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하고 나머지 파장을 버립니다. 아깝죠? 그러니까 다양한 색소들을 소진시켜서 다른 파장들까지 다 흡수해서 여기로 보내는 겁니다. 카르티노이드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 카로틴 계열하고 잔토필 계열. 카로틴 계열이라 그러면 카로틴 유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그 물질들은 각각 흡수하는 파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로틴들이 존재하고 잔토필도 여러 가지 잔토필이 존재하죠. 다양한 색소들을 집어넣어서 다양한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하는 게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색소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죠. 흡수해서 여기 엽록소 A 2개가 있습니다. 이 개수는 캠벨상으로 a pair of chlorophy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어이기 때문에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고에너지 전자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주죠. 처음 전자를 받기 때문에 1차 전자 수용체라고 합니다. 이 이름들은 대충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엽록소 A는 특별한 이름이 있죠. P680이라고 합니다. P의 P는 피그먼트, 색소죠. 광합성이나 뭐 전자 전달에 관련되면 색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80은 680 나노미터를 잘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엽록소 A인데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관계원은 거의 같은데 얘만 다르죠. P700입니다. 얘는 엽록소 A인데 700 나노미터를 잘 흡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선 잘 나오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관계2에는 P700이 존재한다. 단순 암기인데 틀리실 수 있으니까 2니까 여기다 10을 곱하면 20이죠. 680하고 더하면 700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1은 P700입니다. 예. 이거는 아까 명반응의 비순환적 전자흐름, 비순환적 광인산화 같은 내용인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린 겁니다. 물 2, Q4C 1, 페레독신 NADP 플러스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관계에서 일어나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 물이 광분해돼서 O2 산소가 나오죠. 부산물이고 날아가 버리죠. 그다음에 H 플러스 수소이온이 나오고 전자 2개를 빼냅니다. 이 전자 2개가 P680이었죠. 엽록소 A지만 680을 잘 흡수하는 P680에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테나 색소들이 다양한 파장의 빛 에너지를 모아서 에너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고에너지 전자로 만든 다음에 1차 전자 수용체로 전달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플라스피돈,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사이아닌으로 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페레독신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보여드렸고요. 자, 명반응에 이제 이번에는 순환적 전자 흐름이죠. 얘는 왜 일어나죠? 예. 명반응에서 생산되는 ATP 양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이죠. ATP는 18개, NADP 플러스는 DPH는 1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ATP가 부족하면 비순환적으로 전환을 해서 돌리는데, 자, 여기서부터 P700이죠. P700이 이렇게 안테나 색소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고에너지 전자를 1차 전자 수용체에 전달을 해줍니다. 얘가 페레독신으로 가는데 여기 페레독신 같은 겁니다. 페레독신으로 가서 사이토크롬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사이토크롬에 전자가 에너지를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전달해주고 플라스토사이안을 거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안테나 색소들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고에너지 전자가 다시 방출이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까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에너지를 나눠줬죠. 그럼 얘가 양성자 펌프이기 때문에 양성자를 텔라코이드 내부로 집어넣고 나중에 ATP 합성 요소가 ATP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순환적 전자 흐름이죠.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인데 기출문제에 NADPH가 어디서 합성되는가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려보셨죠? 네,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하얀 종이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셔야지 명반응을 이해하시기에 빠릅니다. 복잡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 네모 표시를 한 다음에 물에서 H2O가 분해하면 뭐뭐가 나오는지, 전자가 나와서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받는 관계 투하 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프로톤 양성자를 집어넣는다는 거,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를 나간다는 걸 그냥 모식도로 여러 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히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실 때 꼭 타원으로 그리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나중에 이쪽이 뭐였지? 타원으로 그리시면 여기가 스트로마, 엽록체의 세포질이죠. 여기가 틸라코이드 내강이라는 거 아시는데 직선으로 그리면 나중에 이쪽이 내강이었나? 뭐 이렇게 헷갈립니다. 타원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에도 전자 전달계가 있는데 세포호흡의 전자 전달계는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교재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그림은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마지막에 NADPH가 어디서 생성되는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안 그려보셨으면 생각이 잘 안 나고 직선으로 그리셔도 헷갈립니다. 타원으로 그리셔야 돼요. 타원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NADPH는 무조건 스트로마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림으로 외우셔도 되고, 자, NADPH가 암반응에 공급이 되죠. 근데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시스템이 거꾸로 돼 있어서 NADPH가 틸라코이드 내강에서 생성이 된다. 그러면 NADPH를 트랜스퍼 프로틴을 이용해서 밖으로 빼내서 사용한 다음에 NADP 플러스가 되면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세포는 그럼 비효율적인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암반응이 일어나는 스트로마에서 생성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이온, 양성자가 어디로 이동하는가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야지 ATP가 여기서 생성이 되고 암반응이 일어나는 스트로마에서 생성이 돼야지 바로 셔틀링을 할 수 있죠.
ATP가 생성이 되면 안 반응해서 사용이 되면 ADP로 됩니다. 소모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ATP가 되고 이렇게 돌죠. 만약에 이게 뒤집어져서 사이토크롬 목합체가 프로톤을 바깥쪽으로 퍼낸다. 그러면 ATP 합성 요소가 이쪽으로 수소를 이동시키면서 여기서 ATP가 합성이 됐다. 그럼 아까처럼 ATP를 트랜스퍼 프로틴을 통해서 빼서 안반응을 쓰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양성자 펌프는 수소이온, 양성자를 어디로 이동시키는가? 좁은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틸라코이드 내강이죠. 나중에 세포호흡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막강 공간을 집어넣죠. 좁은 공간에. 네, 영반응은 여기까지고, 좀 어렵지만 사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길을 걸어가면서 랩을 하듯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광합성은 3개 단계로 구성이 되고, 영반응과 안반응인데, 영반응에 1단계 전자전자, 2단계 ATP 합성이 있고, 3단계가 안반응이다. 켈빈 회로다. 그 다음에 순환적 전자 흐름이 있고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있으며, 비순환적 전자 흐름은 물의 광분해부터 시작해서 관계 두 문자를 이용해서 그거를 쭉 읊을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포호흡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지문들이 깊이 들어가는 기출 지문은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쉽지는 않지만 혼자서 중얼중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고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전에서 광합성이나 세포 문제가 나오면 딱 보는 순간 헷갈립니다. 이게 어느 단계 뭐였지? 광합성인지 세포호흡인지부터 헷갈리고, 광합성이면 몇 단계에 나오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빨리 단계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리액션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말로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 공부하셨고 한 15분 휴식하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